저는 62년생 호랑이띠로 대구 출신입니다.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이 상경해서 처음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30대 중반에는 건설회사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에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서울 끄트머리에 오피스 빌딩 2채를 보유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져서 딸아이 하나를 늦둥이로 얻었는데 그 애가 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혼자서 키우다시피 했지만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죠. 작년에 결혼한 사위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만난 변호사입니다. 처음 딸이 사위를 소개했을 때만 해도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명함에 적힌 회장이란 직함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제 사업 현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물론 처음에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운영하는 빌딩 중 한 곳을 둘러보면서 느낀 그의 태도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차 관리 직원들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런 태도였으니 과연 평소에는 어떨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라.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우리 사위의 본 모습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변장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핑계로 제 빌딩을 찾아오는 사위가 수상했거든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꺼냈는데 그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사업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비서가 조심스레 찾아와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실 때마다 사위들 분께서 건물 관리실에 오셔서 지하 주차장 도면이랑 임대 현황을 자꾸 문의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사위의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지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장씨 아주머니께서 우연히 들려주신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위가 혼자 와서 상가 점포들을 꼼꼼히 살피며 전체 상가를 리모델링하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정 사장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자네 사위 되는 사람,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닌다더군. 자네 재산이 얼마인지, 빌딩들이 언제 매입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캐고 다닌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무엇보다 마음에 걸린 건 딸아이의 변화였습니다. 늘 밝고 씩씩하던 딸이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들른 딸과 저녁을 먹다가 물어봤죠. 회사 생활은 어떠냐?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민준 씨가 제가 받을 유산 때문에 절 만난 게 아닐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제 후배한테 사위의 신원을 조심스레 알아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끔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과거 재직했던 로펌들을 살펴보니 부유한 의뢰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문제가 된 전력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었지만 변호사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사위의 본색을 파헤쳐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사위는 이번 달부터 제 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마침 저희 빌딩 청소 용역 업체가 이번 달부터 바뀌는데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변장하기 위해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피부를 태우기 위해 일부러 햇볕을 쬐었죠. 오랜 현장 생활로 거칠어진 제 손은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청소부 일을 30년 넘게 했다는 설정에 맞춰 허리도 살짝 굽히고 걸음걸이도 연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젊은 시절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 분이라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했죠. 제가 맡은 구역은 12층에서 15층까지였습니다. 사위가 일하는 법무법인이 있는 15층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상적인 일들을 했죠.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복도를 닦고 있는데 한 여직원이 발자국을 남기며 지나갔습니다. 금방 닦은 바닥이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더군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저런 적이 있었을 텐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제 옆을 지나쳐 갔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장인어른 빌딩 매락건 알아봤어. 응.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됐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만 해도 우와우! 미쳤지. 따라하니까 다 우리거나 마찬가지지. 그 순간 화장실 바닥을 닦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찾아왔더군요. 예전에 즐겨 먹던 도시락을 사들고서 말입니다. 남편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거였죠. 아버님께서 이런 도시락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바쁘시다고 같이 식사도 잘 못해요. 딸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눈도 덩달아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저 허리 굽은 청소 아저씨의 모습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사위의 통화 내용이나 동료 변호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결혼을 서두른다는 말, 장인의 재산이 목표라는 말. 처음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딸아이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보여주는 사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무실은 한산했지만 사위는 출근해 있었죠. 저는 이미 청소 노동자로 변장을 해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벽했죠. 15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위가 동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중이라는 걸 보고도 그들은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형,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 보증금이 얼마래? 3억이라던데. 근데 왜? 그거 좀 터무니없이 낮은 거 아니야? 시세가 최소 5억은 되는데. 그때 사위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순진하시다니까. 나중에 내가 여기 관리하게 되면 다 올려받을 거야. 그 노인네들 평생 여기서 장사했다고 눈치 볼 필요 없잖아.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장인어른한테 들통나면.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해뒀어.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 설득해서 지분 좀 넘겨받은 다음에 새로 차린 페이퍼 컴퍼니 건물 매각하는 거야. 그럼 시대 차익도 크고 세금도 줄일 수 있지.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되면. 장인어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분 성격상 딸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계실 거야. 설마 이런 대화가 새 나가겠어? 그 순간 실수로 제 손에서 대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펴고 사위를 바라보는데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데 방해되게. 다행히 제가 변장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이 거만한 그의 말투에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대걸레를 들고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위의 대화를 녹음해 둘 필요는 있었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은 채 청소를 하면서 사위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반지를 팔아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말입니다. 그 반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는 내용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사위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입수했습니다. 제 회사 법무팀 후배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했더니 여러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미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접촉해서 매각 후 재건축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죠. 이제는 제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정체를 숨긴 채 사위와 더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의 사무실이 있는 15층을 더 자주 청소했고 때로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매일 정성스레 타다 주는 커피를 마시다 보니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쉬길래 조심스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젊은 양반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신가? 그러자 사위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자식 있으세요? 전 요즘 장인어른 때문에 걱정이에요. 제가 빌딩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해도 전혀 믿지를 않으시니.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양반,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 그러자 사위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순진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제 장인어른도 그렇게 순진하셔서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빌딩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시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실은 제가 이 건물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습니다. 15년째 여기서 일하다 보니 사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무슨 정보요? 혹시 건물주가 약점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제가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게 있긴 한데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얼마 되진 않지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더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청소부인 제게 돈을 주면서까지 장인의 약점을 캐려하는 사위를 보며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건물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써주셨는데. 아저씨, 세상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저랑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시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우리 딸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서 말이죠. 사위는 황급히 봉투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똑똑히 봤을 테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폈고 그동안 굽히고 있던 제 등은 자연스럽게 곧게 펴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딸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민준 씨, 자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리 빌딩의 관리인이 바로 나야. 3주 동안 자네를 지켜봤네.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오해십니다. 제가 빌딩 관리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오해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제 휴대폰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분 성격상 딸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계실 거야. 그리고 이건? 이번엔 이메일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빌딩 매각 계획과 관련된 거래처들과의 서신이었죠.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다 농담으로 한. 사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딸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서 반지를 빼기 시작했죠. 잠깐!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사위가 다급하게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됐네? 자네같이 순수한 돈만 보는 사람은 우리 딸이랑 어울리지 않아. 결혼식은 내가 책임지고 취소하지.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고 매수자 물색한 그런 준비 말인가? 사위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사람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 딸은 탈진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같이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젊은이가 안타깝구먼. 내가 이렇게 변장한 것도 자네가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자네는 날 완전히 실망시켰어. 그래도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시면 걱정 마시게. 위약금은 내가 다 물어주지. 대신에 우리 딸이랑 관련된 건 여기서 모두 끝이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게. 사위. 아니, 이제는 사위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딸과 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소된 결혼식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고 하객들께도 일일이 죄송하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결혼식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위로해 주셨죠. 딸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법무법인도 사직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이런 일로 내 꿈까지 포기할 순 없지. 힘들더라도 계속 일해보거라. 다행히 딸은 제 말을 듣고 다른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빌딩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걸 알고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개선했죠. 청소 용역 직원들의 휴게실을 전면 리모델링했고 야간 근무 수당도 인상했습니다. 주차 관리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했고요. 김 과장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분식집 등 오래된 임차인들의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야근하다가 우연히 15층 화장실에 들렀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회장님, 요즘 우리가 편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느낀 그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느낌. 그걸 매일 견디며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사위를 시험한 것이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믿어주고 기회를 줬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딸의 앞날을 망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딸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가 계셨다면 저 사람 금방 알아보셨겠죠? 그래. 내 할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참 정확하셨어. 산소 앞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가끔 퇴근길에 딸과 저녁을 함께 합니다. 어젯밤에도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아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못 본 걸 아빠가 다 보고 계셨다니. 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청소부로 변장하시고.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맡은 사건은 잘 풀리고 있냐? 이제 딸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일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던 어머니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소중한 딸아이의 앞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제 딸도 그걸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상한 사이 말고 착하고 우리 딸만 사랑해 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나고 나면 결국 추억 한 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이고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